이번 시간에는 우리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라는 거는 얘는 말 그대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요. 그 프로세스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도출이 있고, 분석이 있고, 명세가 있고, 확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요구사항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도출을 먼저 해야죠. 도출하고 그 도출된 거를 분석을 하고, 분석한 후에 이제 명세서를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해요. 정리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구조화된 그런 활동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전에 타당성 조사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여기서 이제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비즈니스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산은 적정한지,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하고 평가한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도출이 뭔지, 분석이 뭔지, 명세가 뭔지, 확인이 뭔지 요것들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화살표로 연결돼 있죠. 화살표로 연결돼 있으니까 중간에 구멍 빵 뚫어놓고 이 자리에 들어갈 게 뭐냐? 그렇게도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출, 분석, 명세 확인하고 요 순서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요구사항 도출이요. 이 요구사항 도출을 다른 말로 요구사항 수집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스템이 됐든 사용자가 됐든 개발자가 됐든 시스템 개발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의견을 교환해요. 교환을 해서 이제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식별하고 이해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도출이라고 합니다. 이 요구사항이라는 거는 이제 개발자하고 고객 사이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해관계자가 이제 식별이 돼요. 이 요구사항 도출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있어도 중간에 이제 고객들이 또 뭔가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 주기 동안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요구사항 도출이요. 그때 이제 요구사항 도출하는 주요 기법들이요. 거기에는 이제 청취와 인터뷰도 있고 설문도 있고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도 있고 유스케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취와 인터뷰다. 그럼 말 그대로 청취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고 얘기하고요. 설문은 설문이고요. 워크숍은 워크숍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는 3명 이상이 자유롭게 이제 의견을 교환해요. 교환하면서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도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보고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이핑이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효과적으로 요구 분석을 수행을 해요. 수행하면서 이제 명세서를 산출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냥 뭐 별다른 게 없을 때는 종이 위에다가 그냥 대략적으로 순서가 됐든 형태가 됐든 그런 것들을 그려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스케이스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기능 단위로 표현한 걸 보고 우리가 유스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기능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기능 단위로 표현한 걸 보고 유스 케이스라고 해요. 이게 이제 도출할 때 주요 기법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요. 분석.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 개발 대상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 중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타당성 확보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야죠. 그래서 타당성 확보하는 게 우리 분석이에요. 분석. 그래서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요. 비용과 일정에 대한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을 설정도 해요.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중지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때 이제 요구사항 분석에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들이요. 분석에 사용되는 거. 그게 이제 자료 흐름도 DFD라는 것도 있고요. 데이터 사전 DD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많은 양의 이제 요구사항을 전부 다 도출을 했어요. 도출을 했으면 그 요구사항들을 특정 기준으로 이제 분리를 해요. 그때 이제 특정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능 요구사항이다, 비기능 요구사항이다 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전부 다 합니다. 분류를 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전부 다 매겨요. 그렇게 이제 분류된 그런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단순화를 시킵니다. 단순화를 시키고 단순화된 그 기체들 간에 관계가 됐든 종속성이 됐든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보고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모델링을 우리가 표기할 때 주로 이제 UML을 사용하는데 UML을 이제 뒤에 가면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거는 요구사항 중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한 것들 있죠. 그렇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타당성 확보하는 거예요. 타당성 확보. 그래서 요구사항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비용과 일정에 대한 그런 제약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요. 그리고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중재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막 요구사항을 얘기해서 그걸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용자 측에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걸 이제 못 받아들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구사항 분석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중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요구사항 분석에 이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도구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료 흐름도 DFD라는 것도 있고요. 자료 사전 DD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자, 이 DFD하고 DD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섹션에서 이제 우리가 자세히 공부 좀 해보자고요. 일단은 요구사항 분석할 때 대표적인 도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명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다 했죠. 분석이 끝나고 나면은 해당 내용을 이제 문서화하는 그런 단계를 보고 우리가 명세 단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요구사항을 도출도 했고 이제 분석도 했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개발 승인을 위해서 문서화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석된 그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을 작성하고 우리가 문서화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개발 승인을 위해서 문서화하는 거니까 기능적인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은 빠짐없이 우리가 반드시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비기능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기술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세할 게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소단위 명세서, 미니스펙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단위 명세서를 보고 다른 말로 모듈 명세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확인 단계요. 확인 단계를 다른 말로 요구사항 검증하는 단계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이제 명세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그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요구사항들을 이제 전부 다 할당하기 전에 그 요구사항에 들어있는 그 명세서가 정확한지 그리고 완전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그런 활동을 보고 요구사항 확인, 요구사항 검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그 명세서 있죠? 그 명세서를 우리 개발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싹 다 모여서 전부 다 이제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확인하는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형상 관리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형상이라는 말은 특정 작업의 결과물을 통칭해서 우리가 형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특정 작업의 결과물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각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됐든 문서가 됐든 데이터가 됐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상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형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상들의 변경사항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보고 우리가 형상 관리라고 해요. 이 형상 관리는 언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요구사항 확인, 요구사항 검증하는 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프로그램 개발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정리하고 관리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구사항 개발 프로세스에는 도출이 있고 분석이 있고 명세가 있고 확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요구 분석을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용자가 어떤 특정 기능을 요구했는데 그 기능을 만약에 제가 잘못 이해를 했어요. 잘못 이해하고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개발해달라고 의뢰한 사람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구입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요구한 거랑 다른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구매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이 프로세스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요구사항 개발이 이 요구공학의 한 요소예요. 한 부분이요. 그래서 이 요구공학이라는 거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는지 그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관리하는 그 프로세스, 그런 프로세스를 연구하는 그런 학문을 보고 우리가 요구공학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변경의 원인이 됐든 처리 방법 같은 것들을 이해를 잘 해야 되겠죠. 이해를 잘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 관리 프로세스의 품질을 개선해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 프로젝트 실패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우리 요구공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공학이 뭐다?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명세기법이요. 이 요구사항 명세기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의뢰한 사람이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 이런 기능들을 넣어 달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요구사항들을 이제 말하면 그런 요구사항들을 이제 적어 놓고 우리가 이제 체계화를 시켜요. 체계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이제 알아볼 수 있게끔, 사용자도 알아보고 설계자도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기법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게 있고 비정형 명세기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형 명세기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수학처럼 공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규칙, 특정 룰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처럼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정형 명세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정형 명세기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특정 규칙, 룰이 없어요. 룰이 없고 내 마음대로 그냥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 명세기법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특정 규칙, 특정 룰이 있다 그랬어요. 수학적인 그런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요. 모델 기반으로 이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수학적인 기호 같은 것들이 됐든 아니면 정형화된 그런 표기법, 정해진 그런 표기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들을 쭉 받아봤을 때 이 기능은 예를 들어서 수치로 따졌을 때 1부터 100까지가 있을 때 이 기능은 뭐 30에 해당한다, 50에 해당한다, 70에 해당한다 해서 전부 다 수치로 이제 다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에 관한 그런 결과가 작성자의 관계없이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성 검증이 가능한 게 우리 정형 명세기법이요. 하지만 얘는 이제 작성할 때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쓴다 그랬죠. 정형화된 표기법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 표기법이 어려워서 일반 사용자들 있죠. 일반 사용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개발자들은 이제 보면 금방금방 알아보겠죠. 근데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수치로 딱딱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형 명세 기법에 보게 되면 이제 VDM이라는 것도 있고요. Z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패트리넷라는 것도 있고요. CSP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형 명세 기법이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작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명사가 됐든 동사가 됐든 이런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서술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그램, 도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비정형 명세 기법이라고 합니다. 정형 명세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규칙, 특정 룰이 있다 그랬죠. 이 비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하는 그 기법이 상태 위주로, 기능 위주로, 객체 위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내 마음대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작성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좀 떨어지고요. 해석이 전부 다 보는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게 자연어를 기반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의 이해가 쉽고요. 의사소통이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명세 기법을 보게 되면 FSM이라는 것도 있고요. 디시전 테이블이라는 것도 있고 ER 모델링이라는 것도 있고 스테이트 차트 SATT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 명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금 보기는 어렵지만 표준화되어 있는 거 그거고요. 비정형은 자연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작성하는 사람들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표준화된 게 아니에요. 개개인마다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작성되는 그런 명세 기법이 우리 비정형 명세 기법이요. 그래서 정형 명세 기법이 뭔지, 비정형 명세 기법이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게 잘 이해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